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의 비판과 대안입니다. 정치 코너 종횡무진을 맡고 있는 이진건입니다. 오늘 그 이용구 총장님 모시고 그 문재인 대통령 무슨 뭐 시민 국민과의 대화 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총장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또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제 앞으로 광화문에 나가서 국민들하고 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대화를 굉장히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그동안에 대화 안 했잖아요. 거의 없었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과의 대화를 생각한 거는 좋았는데 그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제 진행 결과를 보면은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첫째, 어제 국민과의 대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300명의 이제 패널 국민들을 선발하지 않았어요. 300명을 선발했다는데 그 16,000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죠. 300명 신청 그래서 그 선발했는데 어떻게 선발했냐면은 신청할 때에 어떤 질문을 하겠다라는 것을 받았대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MBC 내부적으로든지 또는 뭐 어떤 기관에서 했든지 자기들이 그 폐쇄된 상태에서 300명을 임의로 고른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표본의 편향성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그 용비어천과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칭송하는 그러한 질문들만 많았지 정작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북핵 문제라든가 또는 경제 문제 이런 것이 심도 있게 다뤄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형식뿐인 즉 정확한 현실 인식도 비전도 없었다 이런 평이 있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은 홍보장으로 변질돼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에게 누가 뭔가 물으려면 그 이제 기자들이나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어서 이제 아니면 정치 현실이라든지 정치 중요한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 불러 모아놓으면 뭐 이게 그런 걸 뭐 팬미팅이라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팬미팅 형태고 정말로 보니까 쇼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글쎄 뭐 쇼는 잘하는데 그 쇼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좌파들은 보면 선전 여기는 아주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쇼는 잘했는데도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산만할 수밖에 없죠. 일반 국민들 그 300명을 모아놓으니 거기 서로 간에 뭐 질문하겠다,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좀 대통령한테 잘 보이겠다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산만하고 질문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상황을 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도 장황하고 또 대답도 장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몇 개 되지도 않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100분 동안에 그것이 좀 분명하지가 않았죠. 작년입니까 KBS 기자하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때 뭐 너무 송곳 질문도 하고 이래가지고 문 대통령이 상당히 좀 입장이 난처한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인식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댔잖아요. 그렇죠. 인터뷰어를 오히려 공격을 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 부담을 줄이려고 그랬는지 MBC가 이것을 말이죠.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면 이 진행이나 이게 내용이 이렇게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에서 소위 말하는 책사라고 하는 탁현민도 이건 아니다. 처음에 하기 전에 아니다 그랬고 하고 나서 역시 아니었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아까 총장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대통령 얼굴도 좀 내고 또 하고 싶은 말 하도록 한 깔아주고 이렇게 하는 기회로 이용하겠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MBC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기회를 대통령에게 제공해주겠다 이런 충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뭐라냐면 우습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자거든요. 대통령 국민 밑에 있잖아요. 옛날 우리 이제 어릴 때 맨날 하는 말로 대통령은 큰 모습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민하고 대화를 하는 대통령이 저 윗자리에 앉아 있고 질문하는 국민은 주권자는 밑에서 아부성의 그 질문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왜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왜냐하면 조국 청와대 무슨 또 요인들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까지 제대로 그렇죠. 알려지거나 보도된 게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속옷주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대통령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데 더 노인 됐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왜 일반 국민들이 황금 시간대에 봐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질문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아니 제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왜 그렇게 대통령 특히 저는 딴 거 걱정보다 참 걱정이라는 게 의문되는 게 그 대통령 바로 딸 있잖아요. 사위도 있고 외손자도 있고 한데 왜 해외로 이민을 갔는데 이 좋은 나라에서 안 살고? 아니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식에 그러시잖아요. 뭐냐면은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럼 나라다운 만들면은 우선은 대통령의 가족서부터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왜 외국에 나갔죠? 그런데 요즘에 또 소문에 들어오면 외국에 나갔다 안 나갔다 또 이런 정도 소문도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딱 물어줘야지. 뭘 겁이 나가지고 뭐 물었는지 말이죠. 따님 어디가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아니면 태국에 있느냐? 그렇지 가장 급한 게 그거지. 근데 아니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건 안 묻고 말이지. 대통령님 무슨 더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물었다면서요. 그래서 참 한심한데 여튼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정책이라서 이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분야별로 이제 대통령이 한 주요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다. 우선 저는요. 총장님은 경제 전문가니까 저는 비전문가로서 포용 성장이 뭡니까? 포용 성장? 네. 그게 아마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물론 기본적인 취지는 좋죠.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현 정부 들어서 취한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거기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하고 이제 50여 시간 근무거든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돼가고 있느냐? 참 현실적으로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이 금년도에는 이제 시급이 8,350원인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사과를 하셨죠. 뭐냐면 자 이제 2년 내에 10,000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웬걸요? 지금 이미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인지 아세요? 이제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면은 무조건 뭐냐면은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뭐냐면은 40시간 일하면 풀 하루를 더 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다 보면 시급이 1,200원인가 이미 10,000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주가 부담하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4대 보험을 또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고용주는 시급이 부담하는 건 12,300원 되거든요. 그럼 요즘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즉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망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이 제대로 있나 이거 상당히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권리 물론 중요한데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기업들이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일하는 시간은 전부 제약하고 그다음에 또 그 임금은 많이 올려주라고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다 두드려 맞고는 그냥 돈만 많이 줘. 시간은 줄여.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습니까? 정책적으로 볼 때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정책이 괜찮은 정책입니까? 아예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파이를 만들어야 나눠 가질 거 아닙니까? 파이를 만들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나눠 가지라고 하면 됩니까? 더구나 특히 또 50시간 문제가 또 심각한 거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그렇죠. 즉 밤새워서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시간 됐으니까 퇴근해. 그럼 내일 다시 합니까? 이거는 일률적으로 50시간을 제한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좋은 성과가 나면 그것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제 그 이익을 갖다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강제적으로 50시간 하는 거는 어떤 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머리도 기르면 안 된다. 강제로 머리 자르게 하고
또 뭐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도 뭐 무릎 위에 얼마 올라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자로 재서 강제로 만드 있잖아요. 이와 같이 강제화 시키는 거하고 같은 거라 그러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이랬어요. 근데 요새 자신 지금 있잖아요. 예. 청와대 생각이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만한데 이 세상에 예.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요.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강남에서는 올려줘서 고맙다 할 정도로 예.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통제하고 그러면 부동산은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또 지금 이제 대학 입시에서 정시를 늘린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니까 강남 대치동이 또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어떤 순리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가야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이끌고 갈 수 있다. 그걸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가 또 듣기로 아주 좀 거북했던 것이 조국 전 그 법무장관 그 임명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송구스러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임명할 때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그래놓고 결과적으로 그것도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임명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결과적인 말 자체가 무책임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갈등을 주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사과다 아닌 사과를 하면서 죄송하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는요. 저도 교수를 30년 해봤지만은 조국 교수 부부처럼 이렇게 파렴치하고 그렇게 뻔뻔한 그런 교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예. 국론 분열이 아니다. 그때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국론 분열이 아니다. 저는 정말로 집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길거리에서 친구들 간에 서로가 싸우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것을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직도 그 인식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쪽의 사람들은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찰 쪽에서 너무 과잉으로 뭐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이렇게 파렴치하고 아주 뻔뻔한 이런 교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사과를 확실하게 양비론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한 겁니다. 갈등을 줬으니까 그건 미안하다. 근데 내가 잘못 뽑은 건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미 그 8.9 뭐냐면 그 개각 때 이미 그때부터 논란이 엄청 있었고 그런데도 9월 9일 날 기어이 임명해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결과적으로 그런 무책임한 게 또 그렇고 또 뭐냐면 이분이 말이죠. 검찰 개혁 거기다가 공수처 기어이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또 필요했어요. 저는 검찰이 우선은 첫째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고 또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인권을 유리하는 건 저는 반드시 계획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진행되는 거 보면 공수처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라는 것이 과연 검찰 개혁을 위한 조직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친위 그 조직으로서 만들고자 하는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보고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또 이걸 해야 되냐 안 하는지 이걸 그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보기에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위 부대를 새로운 그 어떤 권력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고 또 의심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있잖아요. 그 일가에 대해서 공수처 만들어 놓은 공수처에서 검찰 그 수사 사건 그거 갖고 와. 우리한테 넘겨. 또 뭐 만약에 대통령 친인척 중에 누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건 갖고 와. 그렇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려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 가지고 시간이 좀 제약되니까 또 하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분이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남북 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다. 뭐 어떤 보람 느꼈다는 얘기죠? 참 정말 이런 말하기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남한을 정말 제대로 대접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쪽 대통령 뭐 해가면서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당해가면서도 한 마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는 걸 못 봤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렇게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했다는 분이 지난번에 두 명의 선언은 우리가 강제로 북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참 대단히 우려스럽고 특히 유엔이든가 세계 인권기관이 모두가 다 그걸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 한 마디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일 간 그 지소미아 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20일 24시 그 23일 0시 그렇죠. 이제 저 끝나잖아요. 그렇죠.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는데 문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내가 종료시킬 생각은 없지만은 일본이 저러는 바람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거거든. 근데 일본도 똑같은 생각이고 이 지소미아를 그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단을 내려서 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자면 또 길어질 테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공유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 연결고리거든요. 그거를 끊어버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거하고 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주고받는 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갖다가 와해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그 미국에서는 자꾸 이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라고 이제 압력을 크게 하잖아요. 전 아주 유치한 비유를 하면은 이제 며느리가 왔어요. 며느리가 왔는데 마음에 안 들고 뭐예요. 그 며느리를 내쫓았어요. 내쫓는데 사돈이 와가지고 왜 우리 딸이 어떠냐고 하니까 아니야 나 사돈하고는 좋은 관계 가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적절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뭐냐면 이 지소미아가 여기서 종료돼 버리면 우리뿐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특히 북한 같은데 안 좋은 나쁜 신호를 보낼 수가 있고 시그널을.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 문 대통령 어제 그 문재인 쇼 이거를 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맞습니다. 시간이 짧을 텐데 오늘 시간 제약이 됐으니까 오늘은 이 총장님으로부터 이 정도 말씀을 듣고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